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마광수님의 행복 철학이라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인생에 별 기대를 걸지 마라. 우리들은 포플러는 오늘도 몸부림쳐 날아오르고 싶어한다. 놓쳐버린 그 무엇도 없이 대지의 감미로움만으로는 아직 미흡하여 다만 솟구쳐 날아오르는 새가 부러워 끝간대 없이 뻗어나간 하늘이 부러워 바람이 부러워 포플러는 자유의 의미도 모르는 채 언제껏 손을 쳐들고 흔들고만 있다. 날아오르라, 날아오르라, 날아오르라. 땅속에 묻어버린 꿈, 역사에 지친 생활의 빚에 체념, 권태로 하여 잊어버린 네 생명의 자존심 섞인 의지에 아무리 흔들어 보아도 손에 잡히지 않지만 아픔도 있고 세월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포플러는 오늘도 안타깝게 손을 휘저어 본다. 명백히 놓쳐버린 그 무엇이라도 있다는 듯이. 이태백이 쓴 글 가운데 부생약몽 위환기하라는 구절이 있다. 의역하면 뜬구름 같은 인생이 꿈과 같으니 즐거움이 얼마나 되랴 라는 뜻이 된다. 정말 그렇다. 굳이 생로병사의 사고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경험으로 보아 인생엔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았다. 그러므로 인생에 별 기대를 걸지 말아야 웬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과도한 기대는 반드시 과도한 절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거듭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과도한 기대는 소망하는 일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하고 시큰둥한 기대는 소망하는 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모의 섹스에 따른 부산물로 우연히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에 대한 일체의 모난도 지니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웬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고통만으로 점철되는 인생살이를 힘겹게 해나가도록 만든 부모를 너그럽게 용서하라. 허무주의를 삶의 지표로 삼아라.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다. 절망보다 더 화근이 되는 것이 희망이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 지루한 조회 시간이 되면 교장 선생님은 자주 젊은이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훈시하곤 했다. 야망이 곧 만능일까? 야망은 곧 허망으로 이어지기 쉽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야망은 그들을 곧바로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갔다. 박정희의 야망은 믿었던 부하의 총격으로 허망하게 끝났다.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적극보다는 소극을 택하는 편이 낫다. 부조리한 삶의 전쟁터에서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봤자 대박이 나기보다 처참하게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자존감, 의지력, 긍정적 사고, 패기, 용기 이런 말들이 우리 주위를 떠돌아다니며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말들에 너무 겁먹지 말기 바란다. 나는 젊었을 때
어느 미국 목사가 쓴 정신력의 기적이라는 책을 읽고 반한 적이 있는데 요즘 다시 읽어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에게 허망한 희망을 심어주려고 새치 혓바닥을 잘도 놀려대고 있었다. 행복은 무모한 정신력에 의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느긋한 체념으로부터 온다. 나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할 때 나한테 가장 적성에도 맞고 그만하면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줄 직업이 대학 교수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읽게 된 책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쓴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란 책이었다. 그런데 그 책 첫 장 제목이 교수가 되는 것은 요행이다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야망을 덮고 그냥 공부나 착실히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요행으로 어쩌다 교수가 될 수 있었다. 물론 내 자랑은 아니다. 인생의 운은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사탕발림의 격언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가 오고 거기에 곁따라 절망이 온다. 필연을 거부하면 신기하게도 좋은 우연이 올 수도 있다. 인간은 우주 속에서 하늘의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이다. 그러한 인간의 삶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 것인가? 삶에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불평이 줄어들게 되고 작은 행복감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소, 돼지, 닭, 생선 등의 시체를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파먹으며 살아가고 있다. 배추, 무 등의 시체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한 듯이 씹어먹는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대체 무엇란 말이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서. 그렇다면 인간이 다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세계 도처에서 인간들이 굶주리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나? 인간이나 짐승이나 채소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슬픈 것이다. 육식이 아니라 채식만 한다고 해서 선한 것도 결코 아니다. 우리는 약육강식의 법칙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은 평화로운 게 아니라 비참한 것이요 비극적인 것이다. 자연 속에 속해 있는 인간의 삶 역시 무조건 비극이다. 비극을 희극으로 오인하면 그 사람의 삶은 훨씬 더 비극적으로 된다. 인간의 처참한 실존을 직시하라. 반찬 없이 맨밥만 먹으면 맛이 없다. 그렇지만 오래 굶다가 맨밥이라도 먹으면 꿀맛이다. 또는 맨밥만 먹다가 반찬을 곁들인 식사를 해도 꿀맛이다. 행복도 그러하다. 늘 배고픈 상태에 있다가 맨밥이라도 먹게 될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행복감이다. 언제나 맛있는 반찬을 곁들인 밥을 먹다 보면 전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항상 행복하려고 들면 그건 욕심이 되고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삶을 하찮게 여겨야만 작은 행복이나마 누릴 수 있다. 싫다고 하면 부여잡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석가모니가 수도 끝에 맨 처음 깨달은 진리를 사성제, 네 가지의 고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고, 집, 멸, 도가 그것이다. 왜 석가모니는 고를 맨 처음에 내세웠을까? 고란 글자 그대로 인생살이는 무조건 고통이다 라는 뜻이다. 고의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해야만 비로소
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리라. 이것은 허망한 낙관주의를 경계한 말로서 우리는 평생 고의 진리를 되내며 살아가야 한다. 우둔하기 짝이 없는 건방진 자존심과 낙관주의를 끊어버려라. 그래야만 종국에 이르러 도, 즉 행복에 이룰 수 있다. 병이 생기지 말라고 놓아주는 예방주사는 그 성분이 병균이다. 미리 약하게라도 병을 알아야 면역력이 생겨 진짜 병에 걸렸을 때 쉽게 나을 수 있다. 생로병사에다가 옥고, 이별고, 파산고 등이 따라오는 험난한 삶을 살아가려면 미리 비관주의라는 예방주사를 맞아두는 편이 낫다. 그래야만 종국에 가서 작은 행복이나마 맛볼 수 있다. 인생은 우울, 기분전환, 기쁨, 권태, 절망, 생존본능의 회복, 기쁨, 다시 권태, 우울의 연속이다. 자기가 초인이라고 자신만만해하며 으스댔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정신분열증에 걸려 말년의 10년을 비참하게 지냈다. 자만심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 굵고 짧게 살려고 하지 마라. 가늘더라도 길게 살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인생살이는 그때그때 본능이 시키는 대로 벼락공부하듯이 살아가는 게 낫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다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 말, 순 엉터리다. 하늘은 언제나 인간이나 자연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하늘의 보상을 바라면서 열심히 일하거나 하늘의 자비로 움을 믿고서 늘 기도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늘이 축복을 내려주지는 않는다. 만약 그 하늘이 어떤 종교라면 종교의 의지에 봐도 말짱 헛일이 된다. 의타심을 버리고 묵묵히 시간을 떼어나가는 것이 좋다. 마음 텅 빈 진공 상태로 놓아두라.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 행복을 맛보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죽는다. 죽은 뒤에 천당이나 지옥 또는 내세 따위는 없다. 그런 것들은 다 종교 산업에 종사하며 명예와 돈을 챙기는 자들의 세속적 욕심이 만들어낸 미끼일 뿐이다.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 귀족적인 행복이 보장된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이들이 많다. 현대그룹 총수 정주영 씨의 후계자였던 정몽원 씨의 자살이나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씨의 딸이 자살한 것이 좋은 보기가 된다. 그러니 너무 아등바등 세속적인 행복을 누리려고 노심초사하지 마라.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지금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미 죽어버린 그는 땡전 한 푼 못 받는다. 그래도 고흐는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명예와 부를 초월하여 그림에 몰두함으로써 실컷 배설 욕구를 발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삶에 별 의무를 두지 말고 또 별 기대도 하지 말아야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다. 순간의 야한 본능에 솔직한 삶만이 이 험난한 세상살이에서 행복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준다. 오직 순간의 연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다. 두 번째인데요. 게을러져야 행복할 수 있다. 나는 투쟁한다. 길들여지는 나와. 나는 싸운다. 길들여지는 나와. 봉건윤리의 사회 규범에 전통도덕에 지쳐가는 나와 투쟁한다. 길들여지는 나와.
삽입 선교와 정신적 사랑과 정상체의와 자식 생산으로서의 성과, 알코올 중독증이 있듯이 일 중독증도 있다.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한시라도 일을 안 하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일 중독증은 자칫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다. 너무 많이 일해도 스트레스가 생기고 너무 일을 안 해도 스트레스가 생긴다. 요컨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아야 하는데 그걸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일상은 대체로 너무 일하는 쪽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게을러져야 건강도 유지되고 새로운 발상이 떠올라 창조적 생산을 할 수 있다.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나는 예술의 기원이 게으르고 심심한 생활태도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인류 최초의 예술가는 원시사회에서 사냥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신체 부상자가 아니었을까. 그들이 동굴에 남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상, 망상, 환상, 상상, 그놈이라 다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긴 하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발동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손이 근지럽고 입이 근지러워져서 심심풀이로 낙서도 해보게 되고 흥얼흥얼 노래에 비슷한 것을 읊조려 보게도 되었다. 그것이 발전하여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노래가 되었으리라. 그래서 나는 예술가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예술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보다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부리는 사람이다. 아무리 상상적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밤에는 꿈을 꾼다. 그런데 예술가는 밤에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가능성을 최대한 확장시켜 낮에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낮에도 꿈을 꿀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한가한 시간이 많다는 뜻도 된다. 아니, 한가한 시간이 많다기보다는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많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모든 아이디어 산업은 결국 다 일종의 예술이므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마음으로라도 게을러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게으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물론 바쁘지 않고 한가해야만 온다. 아니, 게을러져야만 온다. 실제로 그 사람의 실생활이 꼭 한가하고 게을러져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아무리 바쁜 육체 노동 중에서도 머릿속의 회전만은 상상행 특급열차처럼 빠르게 돌아가 한가하고 게으를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망상과 공상들을 쉴 새 없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으름을 스스로 개성과 장점과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현상적 질서나 논리의 세계 또는 절박한 주위 환경이나 현실 상황 등에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 오직 개인주의적인 태도와 이기주의에 가까운 오만한 자세로 비실용적이고 비이타적인 자기 자신의 몽상만을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게으름은 곧 심심함을 동반하며 심심해지면 곧바로 상상력이 발동한다. 예전에는 상상력과 몽상을 구별하여 상상력은 건전하고 창조적인 것이고 몽상은 불건전하고 퇴폐적인 자유행위 정도로 보았으나 상상과 몽상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어떤 논리적 질서를 가정하는 상상력보다는 무궤도하고 잡다한 혼돈 속에 놓여지는 몽상이 창의적 사고엔 더욱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실용적 또는 현실 도피적 상상은 당장 그 시대의 사람들에겐 불건전하고 태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몽상가들 가로 열고 노동을 못한다는 면에서는 정말로 불구자에 가깝고 더 나아가 반민중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가로 닫고 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의 진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공상이 상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바로 실제적 현실로 이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작가 줄 베른이 바다 밑 2만 마일이라는 공상소설을 썼을 때 그는 다만 잠수함을 상상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소설이 발표된 지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는 수많은 잠수함들이 바다 밑을 헤엄쳐 다니고 있다. 동화나 설화에는 바닷속 용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해저농장이나 해저주택이 생기지 말란 법도 없다. 이것은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꿈이 많아야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한다. 그런데 그 꿈이란 것이 온통 몽상 덩어리인 것이다. 정신적으로 게을러질 때 꿈과 몽상이 나온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한때 민중문학, 민중예술, 민중음악 등 민중적 또는 민족적 예술운동 바람이 거세게 불어 노동문학이니 노동예술이니 하는 말들이 심심찮게 떠돌아다닌 적이 있다. 마치 모든 예술가들이 노동자가 못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노동자가 되고 싶어 안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예술가들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예술 역시 노동은 노동이다. 다만 여타의 노동보다 조금 게으른 노동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예술가들이 상상의 세계를 포기하고 현실에만 눈길을 돌릴 때 우리나라의 앞날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상상력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설사 그것이 아무리 태폐적인 상상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날에는 그것이 모두 예술이 된다. 게으른 예술가 정신을 체화시켜 둘 수 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한껏 게으르다가 벼락치기로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게으름의 시간이 창조적 사고를 재충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돼 주었기 때문이다. 하루의 일과표를 정해놓고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꾸준히 근면한 생활을 하면 오히려 낡은 사고만 재탕될 뿐이다. 인스피레이션. 게으른 자에게만 벼락치듯 생겨난다. 너도 바쁘게 또는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할 때도 진도를 맞춰 나가려고 바쁘게 서두르다 보면 마치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것 같이 내용이 머릿속 깊숙이 저장되지 않는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래서 성공하기 어렵고 행복해지기도 어렵다. 느릿느릿 소요하듯 기어가는 거북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장자 제1편의 제목은 소요유이다. 천천히 소풍 가듯이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다. 자, 일단 행복론에 대해서 마강수 선생님께서 쓴 걸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